모두 채움 납부 대상자이실까요?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정말 많이 헷갈려하는 내용을 가져왔어요. 바로 모두 채움 납부 대상자 이야기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아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모두 채움 납부, 홈택스 신고 가능, ARS 신고 가능.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국세청이 이미 계산을 해줬구나. 그냥 그대로 신고하면 되겠네. 국세청 안내니까 제일 정확하겠지? 그런데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모두 채움 납부 안내가 나왔다고 해서 그 금액이 무조건 나에게 가장 유리한 금액은 아닙니다. 물론 모두 채움 자체가 나쁜 제도는 아니에요. 소득 구조가 단순하고 업무 관련 비용이 거의 없는 분들은 국세청 안내문대로 신고하는 게 가장 간단하고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업무 관련 비용이 많은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냥 모두 채움 안내대로 신고했다가 필요 없는 세금을 더 내거나 받을 수 있는 환급을 놓치실 수 있어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왜 모두 채움 납부 대상자도 신고 전에 한 번은 비교해 봐야 되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모두 채움이 뭔지부터 쉽게 설명드릴게요. 모두 채움은 말 그대로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서를 어느 정도 미리 채워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3.3% 원천 징수된 프리랜서 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자료 등이 있으면 국세청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과 세금을 미리 계산해서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단순한 분들은 홈택스, 손택스, ARS 신고로 비교적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편리한 제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국세청이 내 소득 자료는 가지고 있어도 내가 1년 동안 실제로 어떤 비용을 썼는지, 그 비용이 업무용인지 개인용인지, 어떤 비용을 장부에 반영할 수 있는지까지 전부 판단해 주지는 않아요. 즉 모두 채움은 신고를 쉽게 도와주는 자료일 뿐이지 내 절세 검토가 완전히 끝난 신고서는 아닙니다. 이 차이를 꼭 아셔야 돼요. 실제로 상담했던 사례예요. 회사 다니면서 프리랜서 수입도 함께 있는 분이셨는데요. 그러니까 근로소득도 있고 프리랜서 사업소득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프리랜서 수입은 약 5,500만 원 정도였고요.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보통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프리랜서 소득, 부업소득, 사업소득처럼 신고해야 할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때 함께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돼요. 이분의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확인해 보니까 모두 채움 납부 대상자였어요. 국세청 안내 그대로 신고하면 소득세, 지방세를 합쳐서 약 30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여기까지 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30만 원 정도면 그냥 내도 되지 않나? 국세청이 계산해 준 건데 괜찮겠지. 그런데 자료를 하나씩 검토해 보니까 실제 업무 관련 비용이 꽤 많았어요. 출퇴근 관련해서 차량 비용도 있었고, 업무용 노트북 구입비도 있었고, 업무에 필요한 소도구 구입비도 있었습니다. 자료를 정리해 보니까 실제 업무 관련 비용이 3,700만 원 정도 됐었고요. 반면 단순 경비율로 계산을 하면 인정되는 경비는 약 3,200만 원 정도였어요. 차이가 500만 원 정도 되죠. 이 500만 원이 그냥 작은 차이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세금 계산할 때는 큰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국세청 모두 채움 안내대로 신고를 했다면 약 30만 원 정도 납부를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 비용을 반영해서 간편장부로 신고를 했더니 소득세, 지방세 합쳐서 64만 원 환급이 나왔습니다. 30만 원을 낼 뻔한 신고가 64만 원을 돌려받는 신고로 바뀐 겁니다. 차이는 약 94만 원이에요. 이건 특별한 방법을 쓴 게 아니에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정리하고 증빙을 확인한 다음에 신고서에 정상적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두 채움 신고는 단순 경비율 방식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단순 경비율은 쉽게 말해서 국세청이 정해놓은 비율로 경비를 인정해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이 업종은 수입의 몇 퍼센트 정도를 경비로 보겠다 이런 식입니다. 장점은 간단하다는 겁니다. 경비를 하나하나 정리하지 않아도 신고 절차가 비교적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적고 업무 관련 비용이 거의 없는 분들은 단순 경비율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업무 관련 지출이 많은 분들에게는 이 방식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간편장부는 실제로 쓴 비용을 정리해서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노트북을 샀는지,
차량을 업무에 사용했는지, 프로그램 이용료가 있는지, 플랫폼 수수료가 있는지, 외주비가 있는지, 업무용으로 재료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 자료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단순 경비율이 항상 유리한 것도 아니고 간편장부가 항상 유리한 것도 아니에요. 내 소득 구조랑 비용 구조를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럼 어떤 분들이 모두 채움 납부 안내를 그대로 신고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게 좋을까요? 첫째로 프리랜서 수입이 4천만 원이 훨씬 넘으시는 분들이에요. 수입이 아주 적고 업무 관련 비용도 거의 없다면 단순하게 신고해도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수입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 반영 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분이에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고 해서 세금 신고가 끝난 게 아니에요. 프리랜서 수입, 부업 수입, 플랫폼 수입, 강의료, 원고료처럼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고가의 장비를 업무에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 업무용 노트북, 카메라, 촬영 장비, 강의용 장비 이런 지출이 있으신 분들은 단순 경비율보다 실제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면 세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국세청에서 안내해준 금액인데 틀릴 수가 있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국세청 안내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국세청 안내는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거예요. 다만 그 자료가 내 상황을 100% 반영하지는 못해요. 예를 들어 카드 사용액이 있다고 해서 그게 전부 비용 처리되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업무에 쓴 비용인데 자료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으면 신고서에서 빠질 수가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업무와 관련된 지출인지, 증빙이 있는지, 신고서에 제대로 반영했는지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6년 6월 1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돼요.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두 채움 대상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대로 신고하면 정말 편하죠. 하지만 실제 업무 관련 비용이 정말 많다면 장부 작성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사례처럼 30만원 납부가 64만원 환급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진행 원하시는 분은 댓글 링크 또는 설명란 링크에 접수 폼 작성해주세요. 프리랜서 수입이 있거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거나 업무 관련 비용이 많았던 분들은 신고 전에 한번 비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